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운전면허를 딴 친구의 주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먼저 켜고 조금 있다가 이동을 하라고 운전하는 내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다른 차들 보면 다 그렇게 한다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를 것 같았는데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뭐 뉴스는 별다른 게 없어요. 뉴스가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뭐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나스닥 빠졌으니까 우리도 그냥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는 명확하게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 경제 지표하고 나왔던 뉴스 두 가지 정도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가 다시 발생을 했다. 근데 지금 보면 경기 둔화보다 금리 인상일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그때 나왔던 거는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좀 위험한데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오미크론 뒤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경기 둔화 악재가 더 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우려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명확하게,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아침에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선물을 10시까지 4,000계약 정도를 그냥 한 번에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외인이 자발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거의 뭐 늘어나지 않는 듯이 이렇게 가다가 한 1,000계약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수동적으로, 이게 지금 주가가 계속 밀렸잖아요. 11시 반 정도부터 계속 밀렸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선물, 그러니까 외인이 선물을 산 거하고 기관이 선물을 판 거하고 이 판 영향이 아니고, 오늘 주식 매도가 좀 많았어요. 외국인도 3,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피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0억이나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 주식 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선물 영향보다는 오늘은 주식 매도 때문이다. 네. 근데 뭐 외국인이 선물을, 포지션을 계속 위쪽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12월 들어가지고 딱 하루 빼고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어떤 그런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제 만기인 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요걸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에 11월 그 신규 위안화 대출이 있었는데, 요게 1조 2,700억 위안이었어요. 이게 전망이 1조 5,500억 위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출 성장률 요것도 11.7%, 전망이 11.9%였는데 떨어졌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위안화 강세 때문에 인민은행이 그 외화 예금 준비율을 7%에서 9%로 인상을 했습니다. 2%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준율 인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환율 때문에 외화 예금 준비율만 올렸다. 뭐 하여튼 뭐 중국 쪽에서는 그런 지표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중국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피치가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을 했죠. 이제 뭐 헝다는 뭐 생각 안 해도 된다, 이제 언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였는데, 어제 멕시코의 11월 인플레이션율이 7.37%가 나왔어요. 7%, 7.3%. 이게 지난번에 6.2%였고, 핵심은 5.67%가 나왔어요. 핵심 물가 상승률은. 멕시코가 7%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는 경제 규모가 다르고 하니까, 이게 뭐, 같이 가는 건 아닌데,
6%에서 7%로 뛰었으니까 미국도 그만큼 뛸 거라는 거죠. 그거 비슷하게. 예. 뭐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뉴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이 나왔어요. 네. 52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나오니까 이제 멕시코 물가가 뛰었죠. 그리고 그 실업수당 청구가 최저치로 떨어지니까, 아, 이거 지금 봐서는 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내년 6월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80% 정도 예측하고 있다. 예. 그래서 2년물이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그 10년물이 1.5%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1.506으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약간 주춤할 수 있거나 아니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은 떨어지고 2년물은 올라가고, 단기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뉴스였다. 이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는 2.3% 나왔어요. 전망이 2.2%인데. 그리고 일본의 11월 기계 공구 주문이 64%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이 81%였어요. 엄청나게 급감을 했어요. 11월 달에. 예. 일본 이거 기계 공구 이거 중요한데, 이거 조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쉽고. 그리고 11월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분기 대비, 2분기 대비 3분기에 9%가 나왔다. 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가 나왔다. 전망은 8.5%였는데. 네. 요 두 가지, 멕시코의 물가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두 가지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 것 같고, 금리 인상 우려가 다음 주에 연준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돼 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우호적인가요? 두 가지 다 지금 시장의 악재이긴 하겠지만,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경기 둔화 악재하고 지금 금리 인상이 올라간다는 경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크게 호전된 이런 호재로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이게 경중을 비교한다 그러면 둔화 악재가 훨씬 더 심각하고 안 좋은 거죠. 예. 경기 둔화는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금리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로 간다 그러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살짝 긴장을 했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돼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고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 잡으면 거의 대부분은 경기는 회복하거든요. 예. 역사적 경험상, 그 연준의 경험상, 예. 거의 고민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뭐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20분 조금 넘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툭 떨어지거든요. 미국의 선물도 잘 오르다가 툭 떨어졌는데, 그때 그 뉴스가 사실 그때 나왔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도니까 언론들이 그런 뉴스를 막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전망하기로는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이렇게 아주 좀 강렬하게 쓰는 거죠. 예, 6.8. 지금 전망이 6.7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쇼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6.8이라고 했어요. 그게 11시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나왔던 게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시장은 그때 좀 흔들렸던 것 같고, 1시 반 넘어가지고 반등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뉴스는 딱히 없어요. 근데 어제 그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전 세계 독재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바이든의 그 얘기가 있었다. 예. 독재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미국 상무장관이 내년 1분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협정이라고 했는데 내년 1분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호재가 하나 있었죠. 네.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지금 부채 한도에 대해서 얘기 전혀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가나 지금 이제 시한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부채 한도를 의회에서 다수결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공화당 대표랑 민주당 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로이터에서 나온 그 발표 뉴스 시각은 10시 19분 정도였거든요. 오늘 아침 10시 19분. 네. 부채 한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호재잖아요. 네. 이 악재가 이제 자꾸 하나씩 해소되면서 이제 호재로 변하는 거죠. 예.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표결에 첫 번째 이제 상원 통과하고 이제 두 번째 통과될 건데, 이제 그거 통과되면 이제 부채 한도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그 미국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거기서 그 미국의 CEO 48명이 635억 달러를 올해 들어가지고 매도를 했다. 고점 신호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때 주가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왔어요, 이 뉴스가.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뉴스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독일 총리가 지금 새로운 총리가 됐어요. 숄츠라고 하는 사람이. 예.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되고 나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22% 상향하는 거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임금을 22%를 올린다는 거, 최저임금을. 예. 상당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국 내에 중국 항만 시설 짓고 있었는데 그거를 건설 중단시켰다. 예. 미국의 조언을 듣고 중단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는 빼고 호재가 있었고 중간에 지금 오늘 발표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유럽 중앙은행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있어요. 영란은행이 있는데 이 둘은, 유럽은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올해는 내년까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 요 은행이 또 만약 동결해주면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호재가 몇 개가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자극했던 그 뉴스는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근데 주가 하락은 조금 컸어요. 네, 큰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옵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옵션 아예 안 보는 게 좋거든요. 옵션 괜히 보면 헷갈립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선물 옵션을 가지고 무슨 투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금융공학인데 이거 포지션 양쪽을 구축해가지고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주로 쓰거든요. 예. 한쪽만 보면 됩니다. 선물 보면 되는데 괜히 뭐 콜 매도하고 푸스 산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합성 선물, 합성 포지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한쪽만 보면 되는데 그쪽으로 구축하고 있는 게 지금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에 한 번쯤은 내년 투자 계획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도 내년 상반기 좋은 흐름을 보일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일까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원래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고, 내년 초에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질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굳이 본다 그러면 저는 연초에, 올해 말까지는 사실 뭐 딱히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변경할 그런 어떤 것도 없고, 연초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가 CES 행사거든요. 미국 가전박람회. 그게 언젠가부터 전기차가 거기에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중요해진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신기술들이 있어요. 로봇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발명품들, 신기술들이 그 해에 투자해야 될 주요 섹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자율주행하고 AI가 많이 거론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올해 딱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나오면서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버렸고, 내년에는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3단계 차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AI,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CES를 봐야 됩니다. 예, 그걸 보고, 그게 1월 초에 하거든요. 1월 초에 하니까 그거 보고 내년에 뭐 어떤 걸 사야 될지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자동차, 오늘 자동차 올랐잖아요. 예, 자동차는 이제 좋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더 떨어지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굴뚝산업들이죠. 철강, 그리고 건설, 조선, 화학. 그러니까 그 굴뚝산업들을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도체는 내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너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그 증권사에서 나온 걸 하나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41%가 올랐는데 올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4.4%, 하이닉스는 플러스 1.5%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근데 그게 뭐 공급망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피크아웃이라고 6개월 동안 떠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 놔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고. 반도체가 지금 공급망, 우리나라가 만드는 반도체가 공급망에 걸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얘기한 거였지, 이 메모리를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또 공급망 때문에 그랬지, 자기들이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류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좋게 보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고, 계속 뭔가 발전돼서 나올 건데, 내년에는 회의도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접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부터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서 보안 관련된 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안 올라요. 보안 관련된 주들이. 예, 비트코인가 걸리면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킹 사건도 몇 건 있었고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안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고 있는 주식이 윈스라고 하는 SK텔레콤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HDC I 컨트롤스라는 회사도 있고, 한일 시멘트에서 거기 자회사 중에 또 보안 회사도 있고, 보안 회사가 대기업들 밑에 상장되어 있는 조그만한 IT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내년에 지수가 3,400포인트 엄청 높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높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공급망,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정 이거 다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급망에서 중국을 이게 거의 배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름인가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전력난이 생겼을 때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분들이 이런 걸 좀 분석해가지고 안 좋은 점만 계속 골라가지고 뉴스를 보낼 게 아니라 그런 게 터지면 우리나라가 어디서 수혜를 보는지, 실적이 어느 업종에서 어느 종목이 증가를 하는지 급증하는지, 화학 쪽 보면은 실적이 철강도 사상 최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아예 몰라가지고 피크아웃이라고 계속 해가지고 이게 힘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점점 중국을 배제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수혜가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전 시간에 또 한번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금리를 뭐 억지로 이렇게 자꾸 내리려고 했었잖아요. 연준 의장을 교체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2.5%까지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엄청나게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풀고, 트럼프가 그때 빚을 엄청나게 많이,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미국 부채를. 근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그냥 아나무인식으로 막 올렸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풀었던 재정 정책보다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으로 푼 돈의 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그리고 2019년도에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최대한 늦게 올리려고 하면서 물가가 이렇게 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뛰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핑계를 삼아 유지를 했다가 이제는 이걸 다시 핑계로 삼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는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